희귀질환의 모든 소식, 희소식이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권준희입니다. 앞으로 4화에 걸쳐 특발성 폐섬유증의 증상과 치료 방법부터 신약 개발까지 모든 소식을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함께 해주실 박주헌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호흡기내과 박주헌입니다. 오늘은 특발성 폐섬유화증의 원인과 증상 그리고 진단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교수님. 특발성 폐섬유증의 주요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가래가 없는 마른 기침과 숨찬 증상입니다. 이들 증상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수개월 혹은 수년에 걸쳐 심해집니다. 질환이 악화될수록 마른 기침이 더 자주 반복되고 오래 지속되며 움직일 때 숨이 차던 증상에서 차츰 가만히 있을 때조차 숨쉬기가 버거워지는 증상으로 이어집니다. 천식, 폐암, 만성 폐쇄성 폐질환, 기관지 확장증 중에서도 이러한 증상이 있을 수 있다는데 이들과 특발성 폐섬유증은 어떻게 다른가요? 물론 천식도 기침과 호흡곤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천식은 발작적인 기침이 주요 특징으로 상태가 안 좋아졌다가도 다시 호전되는 반면에 특발성 폐섬유화증은 계속해서 안 좋아지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또한 천식은 주로 밤에 기침,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나지만 특발성 폐섬유화증의 경우에는 기침이 하루 종일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또한 특발성 폐섬유화증 환자에서 기관지 확장증이 흔하게 관찰됩니다. 이는 폐가 섬유화되고 굳어가면서 기관지가 함께 딸려가고 늘어나는 견인성 기관지 확장증인데요. 기관지 확장증 질환 자체는 각각의 기관지가 크게 확장되는 반면에 견인성 기관지 확장증은 미미하게 확장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그럼 특발성 폐섬유증은 왜 생기나요? 환경 오염이 주된 원인일까요? 네, 특발성 폐섬유화증은 현재까지 뚜렷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질환 이름에 나타나는 특발성이란 원인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진 위험인자에는 첫째 흡연, 둘째 대기 오염, 셋째 분진에 자주 노출되는 환경, 넷째 바이러스 감염, 다섯 번째 유해 흡입 물질 흡인이 있습니다. 즉 특발성 폐섬유화증에 걸릴 확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금연과 분진 노출 위험이 있는 환경에서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 질환은 유전이 되는 질환일까요? 특발성 폐섬유화증의 유전 확률에 대해서 아직까지 밝혀진 바가 적으나 가족력이 5%까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면 기저질환 중에 특발성 폐섬유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질환이 있나요? 특발성 폐섬유화증과 연관이 있는 질환으로는 위식도 역류 질환이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특발성 폐섬유화증으로 확진된 17명 중 약 4분의 1 정도에서 위식도 역류 질환이 나타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 질환은 흉부 자결감과 역류 증상이 특징적입니다. 실제로 특발성 폐섬유화증으로 확진된 90% 이상의 환자에서 역류 증상이 관찰되었기 때문에 이 두 질환의 연관성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신종 코로나에 감염이 되면 폐섬유증으로 이어질 수 있나요? 한 연구에서는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환자 약 450명을 조사를 했는데요. 이들이 나이, 체질량 지수, 코로나19 중등도, 기저질환이 있을 경우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몸속에서 소멸되는 속도가 느릴 경우 폐섬유화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특발성 폐섬유증 환자가 코로나에 감염이 되면 좀 더 위험할까요? 미국 CDC 보고에 따르면 간질성 폐질환이 있을 경우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중증으로 발전될 위험성이 더 커질 수 있는 것으로 발표되어 있는데요. 폐 조직의 손상이나 상처가 있을 경우 면역 반응을 조절하고 있는 약물을 복용하고 있으면 증상이 중증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다는 게 최신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일부 다른 연구에 따르면 확진된 환자 중 3분의 1 정도만 3개월 후 폐 기능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발표된 만큼 특발성 폐섬유화증 환자는 감염 예방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네, 그러면 특발성 폐섬유증 환자분들은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게 사실인가요? 특발성 폐섬유화증은 이후 폐암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특발성 폐섬유화증을 진단받은 환자들을 추적한 결과 5년째 폐암 발생률이 약 15%로 보고됐고요. 10년째에는 35%까지 폐암 발생률이 올라가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10명 가운데 3명이 실제 10년 후에 폐암이 발생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질환의 진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폐 질환이 의심되면 가장 먼저 흉부 엑스선 촬영을 시행합니다. 엑스선 촬영에서 불규칙한 음영이나 벌집 모양의 구멍이 확인되면 특발성 폐섬유화증을 의심해 볼 수 있고,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CT 촬영을 진행합니다. CT에서 특발성 폐섬유화증 환자는 벌집 또는 그물 모양의 이상이 관찰되고요. CT 결과는 진단의 필수 조건이 되고, 만일 CT 검사에서 뚜렷한 특발성 폐섬유화증 양상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폐생검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 폐생검 검사가 조직 검사의 일부일까요? 예, 맞습니다. 폐 일부를 직접 채취한 다음 현미경으로 자세히 관찰하는 과정인데요. CT 촬영에서 전형적인 특발성 폐섬유화증 소견이 나타나면 진단이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조직 검사까지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단 시에 질환의 중등도를 알기 위해서 폐 기능 검사를 시행합니다. 교수님, 그러면 곤봉지는 무엇일까요? 곤봉지는 손가락 끝이 두그렇게 굵어져서 곤봉처럼 변하는 증상으로 손끝의 말초신경까지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면 발생하게 됩니다. 곤봉지는 폐암, 만성 폐쇄성 폐질환, 만성 호흡부전, 폐섬유화증 등 많은 호흡기 질환 또는 심장과 관련된 질환이 있을 경우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모든 환자에서 나타나는 증상인 걸까요? 곤봉지가 있으면 100% 특발성 폐섬유화증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특발성 폐섬유화증을 의심해 볼 수는 있습니다. 특발성 폐섬유화증 환자 모두에게 곤봉지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질환이 진행되면 많은 환자에서 곤봉지가 관찰될 수 있습니다. 곤봉지는 다양한 질환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으므로 함께 동반되는 증상의 특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숨찬 증상이 함께 나타나면 호흡기내과 진료를 봐야 되고요. 가슴 통증이나 다리 붓기 증상이 함께 나타나면 심장내과 의사한테 가서 진찰을 받아보아야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특발성 폐섬유증의 주요 증상과 원인, 그리고 진단 방법에 관련된 내용을 다뤄봤는데요. 궁금한 점을 해소하셨기를 바라며 더 많은 특발성 폐섬유증 환자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공유와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